미국 디트로이트시가 현지 시간 18일 동부지구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200억 달러에 이르는 부채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이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경제토크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방금 화면을 보셨겠지만 나라 전체가 부채 문제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계부채 천조시대 빚에 허덕이는 개인들만이 아니라 공공부채 문제, 특히 전국 지자체 틀의 재정 위기는 더더욱 심각한 지경인 것 같습니다. 최근 벌어진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파산이나 부채 더미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유럽의 재정 위기처럼 우리도 부채 공화국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는요, 절벽으로 치닫는 지자체의 재정 위기, 과연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떠한 대책이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천조시대 맞이했고요.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그리고 정부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 수준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경을 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지방재정학회 배임명 회장 나오셨고요. 그리고 한남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의섭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화면으로 우리가 디트로이트의 요번에 파산 관련되는 기사를 좀 접했는데, 디트로이트 파산 어떤 견해를 가지고 보고 계시는지요? 예, 미국 같은 경우 지방정부가 파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도 뉴욕시나 워싱턴 시도 그랬고요. 예. 다만 우리나라랑 미국은 이제 환경이나 제도가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재정적인 책임이 지방 정부에 있죠. 예를 들면 세목이나 세율 같은 것도 지방 정부가 정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재정의 반 정도가 중앙 정부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앙 정부의 통제가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미국은 그런 동일선상에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몇몇 지자체가 좀 문제가 될 뿐이지. 그렇구나.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준비는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큰 위기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디트로이트 파산은 미국 자치단체 역사상 최대 규모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보시기에 어떠한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디트로이트 하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자동차 공업 도시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 공업 도시로서 부를 누렸던 디트로이트시가 파산하게 된 것은 지역 경제 침체와 지방 재정의 방만한 운영 이러한 것이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1950년대 이후에 이제 독일이라든가 일본과 같은 자동차 산업이 경쟁성이 제고되면서 디트로이트시의 지역 산업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트로이트시 재정의 이 수입은 크게 줄어든데 반면에 세출 면에서 이제 디트로이트시의 은퇴한 공무원이라든가 또 은퇴한 노인들에 대한 복지 지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세출의 꾸준한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고 지방 채무를 이제 증가시킨 것이 결국은 180억 달러에 해당되는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 채무를 변제 못한 게
이번에 그 지방정부 파산한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산업이 조금 힘들어지면서 세입은 줄어드는데 네. 계속 여러 가지 세출이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을 갖다 펼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좀 전에 우리나라의 지자체의 적자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지금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적자 규모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예. 지금까지 이제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 그건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총 재정 규모분의 예. 세입 마이너스 지출 및 순융자, 그러니까 빚진 것 뭐 이런 것들 이제 종합을 하는 거죠. 예.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보면 예. 그 적자를 나타내는 단체가 뭐 그다지 많지는 않았고요. 예. 뭐 혹 있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액수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 적자라는 게 한 해 뭐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적자가 된다면 문제겠지만 뭐 적자했다가 흑자했다가 뭐 이런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적자 규모는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예. 하셨지만 예. 실제로 들어보면 그 내용에서는 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과도하게 SOC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용인시 경전철이라든가 인천 월미도의 은하레일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다가 결국에는 엄청난 재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부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의 경우 그 재정 부담이 나타난 것은 자치단체장이 너무 무리한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져오게 되었고 뭐 소수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용인시 경전철 예. 사업이라든가 예. 또는 그 이외에 의정부시 경전철 사업도 요즘 상당히 좀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몇몇 그 대형 투자 사업을 벌려서 대형 총사를 진다든가 또는 뭐 국제 행사를 유치했다든가 이런 것이 결국은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타당성을 측정하지 않은 그런 지역의 대형 사업의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몇몇 자치단체에 국한되긴 합니다만은 지방재정의 어떤 그 부담이나 무리한 그 재정 부담을 확대시키는 이유였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최근에 그 27개 지자체의 신규 사업, 그 SOC 관련된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을 해보니까 10개 중에 9개 정도가 경제성이 없는 걸로 지금 예. 판명이 났는데, 물론 뭐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기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10개 중에 9개 꼴이면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경제연구소의 그 추정이 맞다면 상당히 큰 문제겠죠. 예. 하지만 이제 아까 뭐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몇몇 지자체의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또 몇 개 사업 같은 경우는요, 또 지자체 혼자가 책임지기에는 좀 무리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부산 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는요. 예. 원래는 중앙정부가 그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은 이제 지방이 떠안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물론 그러한 사업들을 한 지자체의 비난을 지자체가 비난을 받아 마땅하겠지만 중앙정부도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경제성이 없는 SOC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 뭐 정치인들의 어떤 욕심이 되겠죠. 아까 세계 대회 유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 지역을 대표하는 뭐 지자체장이나 를 비롯한 뭐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는 또 지방의 그 정치인들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앙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원을 약속하고 뭐 후원을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의 정치인들도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로지 지방만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장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좀 예. 임기 중에 어떤 성과를 내려다 보니까 또 이런 무리한 사업을 하는 것 같고 그쵸. 거기에 예. 대해서 또 중앙정부도 제대로 제재를 못 가해준 것도 제재뿐만이 아니라 예. 어떻게 하면 좀 부추기는 경향도 좀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예. 아까 교수님 무리한 세계 대회 유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인천 같은 경우도 아시안게임 유치하고 나서 아주 빚더미에 지금 올라앉았고요. 전남 영암이죠. 거기서 F1 뭐 포뮬라 사실은 엄청난 수익을 남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투자가 되고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나서 지금 곰곰이 따져보니까 우리가 엄청난 지금 손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무리한 세계 대회 유치. 네, 사실
최근에 그 지방지정 위기 상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인천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인천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그 국제행사 아시안 게임 유치를 하면서 그 행사 경기장 건설에 상당한 투자비가 들었고요. 이게 지방 재정의 부담을 상당히 좀 가중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는 아마 아까 우리 배인명 회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의 어떤 그 지적 사업 또는 자치단체장의 선거 공약 이행 같은 뭐 그러한 사업을 가지고 몇몇 소수 자치단체의 경우에 대형 투자 사업이 진행된 것은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앞으로 자치단체가 그런 사업을 벌 때는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좀 잘 따져보고 이게 정말 지역 주민에 필요한 지역 주민의 행복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를 좀 잘 따져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그 88 올림픽 저희가 처음 유치할 때 86 아시안게임하고 정말 우리 국민들 감격스러워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도 사실 삼수 끝에 우리가 유치를 했고요. 근데 이렇게 지나고 생각해 보면 과연 그 삼수 끝에 그렇게 유치할 필요가 있었을까? 특히 이제 지금 평창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또 무리하게 강원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강원도 재정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벌써 지금 이제 뭐 올림픽 푸어라는 또 단어가 지금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왜 그렇게 우리 세계 대회 유치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사실 그 88 때나 86 때랑 우리나라 상황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때만 해도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고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자제를 해도 될 텐데 이제 그 지방자치를 실시를 하면서 지자체의 욕심들이 좀 커진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아까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경제성 같은 것들 좀 정확히 따져서 그런 것들 좀 억제하려는 노력을 앞으로 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들 그런 세계대회 유치하는 거 보면 기존의 어떤 도시 인프라라든가 도시 시설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흑자 운영도 하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세계대회 유치하고 나면 보이기 좀 맞습니다. 모든 거를 새로 짓고 아주 그냥 빛과 번쩍하게 해놓은 다음에 결국 대회를 마치고 나면 또 빚더미에 올라앉고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참 이 문제는 문제인 것 같아요.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선진국 사례 중에 대표적인 영국 같은 경우가 작년에 그 런던 올림픽을 하면서 사실 거기 런던 외곽에 있는 지역을 그 재생해서 활용하는 이러한 그 투자 사업비를 상당히 축소시키는 노력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국제 행사하면서 뭐 그런 그 시설이 남는 지역에 그런 시설이 유치되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너무 투자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지방 재정의 부담이 너무 가중되고 이게 이제 지방 채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재정 건전성이 좀 저해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뭐 저도 이렇게 지방을 좀 다녀보면은 굉장히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제가 본 게 뭐 휴대폰 박물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수억을 들여갖고 박물관을 전놨는데 사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요. 해마다 또 운영비를 만들어내기도 힘들고 예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폐허처럼 이렇게 남아 있는 것도 종종 보게 되는데 참 그런 쓸데없는 보여주기식 사업은 이제 좀 안 해도 될 때가 오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지자체들의 산하 공기업들 이거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대부분 재정 적자가 거기서 지금 또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뭐 작년 그 지방 공기업 적자가 1조 5,800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2011년 같은 경우는 한 500억 미만이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좀 적자가 많았죠. 근데 그 적자의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적자의 대부분은 상하수도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의 적자가 1조 6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하고 도시철도공사의 적자가 1조 6,8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그 적자 규모보다 지하철공사 그리고 그 상하수도의 부채가 더 크다는 거죠.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다른 부분에서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부분의 적자 때문에 이제 적자 규모가 커졌고요. 또 작년에 특히 이제 적자가 좀 부풀려진 것은 늘어난 것은 서울의 그 SH공사가 2011년에는 그 4,300억 흑자였다가 2012년 5,300억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적자가 많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건실하다.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와 그 상하수도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개별 사업 그 공기업으로 보면 문제가 되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광역자치단체들 지금 산하의 공기업들의 그 부채 비율을 보면 지금 뭐 300에서 많으면 500%까지 지금 잡혀져 있거든요. 예. 이 수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요? 그렇죠. 공기업 부채가 지금 한 72조 한 5천억 정도 되나요? 예. 지금 작년도 그 공기업 부채가 그 정도 되는데 예. 사실 이 공기업 부채가 과연 많은 거냐에 대해서 예.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예. 그 중앙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138조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해도 사실 그 부채가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지하철, 지방공기업 부채의 반 이상은 그 개발공사 부채입니다. 예. 개발공사가 요즘 예. 부동산 침체로 분양이 잘 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지금 부채가 발생을 하고요. 물론 앞으로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예. 거기 덧붙여서 이어지는 부채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철도공사 부채 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내용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예. 물론 뭐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 또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안 좋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또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위기 수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는 무리한 사업 수행으로 인한 이제 세출 증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세입도 많이 경기가 안 좋아져 줄고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이번에 뭐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취득세 관련해서 취득세는 지금 지자체 수입의 한 40%를 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지자체 그 세율을 갖다가 낮추는 데 대해서 지자체들이 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특히 참여정부 이후에 그 지방정부 세출이 급격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 특히 대개 보면 이 복지사업, 복지 사회복지비를 때문에, 예. 중심으로 한 기초자치단체인 구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세출은 이제 크게 증가했는데 문제는 지방 세입이 특히 그 글로벌 금융위기나 예.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에 이제 지방세 지역 경제가 침체되면서 지방세 수가 정체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요. 뭐 이러한 그 지방 재정의 어떤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가운데 특히 그 정부가 최근에 예. 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인하하는 조치를 내세웠는데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 부동산 경기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지방정부 그 세입의 거의 그 60% 이상을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는데 취득세를 결국 절반으로 인하한다는 얘기는 지방세 수를 크게 줄이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그 가뜩이나 그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복지비 지출에 따른 재정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세입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 자치단체에 어떤 그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며칠 전에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결국은 중앙정부의 그런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 반대하는 예. 중앙과 지방의 갈등을 불러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제가 보기엔 이게 중앙과 지방의 어떤 협의 체제나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상황을 할 때는 지방과 상의도 하고 예. 또 그런 취득세 인하에 따른 어떤 대안도 마련을 하고 그러한 그 협력이나 중앙과 지방과 상생 채널이 좀 필요한데 예. 이 중앙정부는 부동산 경기 생각하면 취득세하고 지방은 취득세 줄어드니까 세입 줄어든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갈등하고 하는 구도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배 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논리가 예. 중앙정부는 이제 취득세를 좀 낮추더라도 예.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면 예. 오히려 결국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 얘기고 뭐 지방정부는 뭐 가뜩이나 지금 경기 어렵고 한데 예. 세입이 적은데 이 취득세를 인하해버리면 더 세입이 줄지 않겠느냐. 예. 어떤 논리에 더 지금 현재로 예. 보면은 예.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맞죠.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그 취득세를 인하해 왔거든요. 예. 그 인하했다고 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썩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클지, 그러니까 낮추는 만큼 지방세수가 늘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확신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를 낮추는 경우 거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마련이 돼야 되겠죠. 예. 예. 아무래도 확실히 좀 부동산 경기는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참 아쉬운 게 이렇게 언론에서도 부동산 관련되는 문제를 다룰 때는 항상 자료 화면이 강남구, 개포동, 압구정동 이쪽 자료 화면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다루면은 이게 부자들 얘기구나 하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부동산 관련돼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소득 하위 계층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예. 지금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죽어 있다 보니까 지방 세입에도 문제가 되고 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좀 우리가 부동산 경기 살리기 위해서 좀 취득세 인하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으면 어떤 좀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큰 틀에서 보면은 뭐 한국 경제 자체가 좀 회복되고 경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뭐 그 새 정부가 그 창조경제라는 정책 그 어떤 하나 제안을 했는데 정말 그게 한국 경제 성장 동력 산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라고는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더불어 그 지역 경제도 그러다 보니까 좀 정체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도 어렵고 세수도 안 거치고 지방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은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특히 요즘 화두가 그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문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전화 연결을 저희가 좀 할 건데요. 전화 예. 좀 준비하는 동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적자가 나게 되면은 결국 그 몫은 또 우리 국민들, 예. 예, 납세자들이 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공공요금도 또 인상되게 될 거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저희 지하철 공사 등의 그 적자, 그 공기업들의 적자의 대부분이 그 요금 현실화율이 사실 낮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금이 현실화가 안 된 거죠? 안 됐죠. 예. 지금 뭐 하수도의 경우 한 36%, 그리고 도시철도의 같은 경우 55%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올려야 이게 올린다는 게 뭐 예. 서민들에게 어렵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 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형평성을 증대시키는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그래서 요금은 당연히 올라가야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하철 등의 어떤 서비스에 의해서 받는 편익이 있잖아요. 사회에서 예, 예. 받는 편익. 예. 예를 들자면 그 교통이 좀 원활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이 어느 정도 지방이나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플러스 하나 더 고민을 해야 할 것은 그 지방 정부의 재정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자 폭을 떠안을 거냐에 대해서는 그 지방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금 현실화를 하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공성 측면 그리고 예. 그 지방 정부의 재정력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연결해서 좀 말씀 좀 들어보고 계속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의 김재훈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 뭐 지자체의 재정 상황 악화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렇게 딱히 지적하기는 어렵고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선 첫 번째로 보면 최근에 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예.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주 수입원인 이 취득세 등록세 이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즘 중앙정부가 이 복지 정책을 이제 강화하다 보니까 예. 또 그 복지 정책이 주로 국가 보조금 형태로 실제로 그 서비스가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또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복지 재정을 중앙정부와 같이 부담을 하는 과정에서 또 재정 부담이 굉장히 이제 늘어났죠. 예. 그래서 보면 일단 그 지출 측면에서 복지 보조금 쪽에 부담이 늘어났고 예. 또 수입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침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예. 수입이 줄어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어떤 그 지방 정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예. 이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가시적인 그 성과를 자기 임기 내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아무래도 그 재정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벌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일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들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방만한 재정 운영을 견제할 만한 예. 그런 견제 세력이 존재해야 되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그 기관 대립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장, 예. 이 서로 이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지방자치 선거를 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그 정당이 양쪽을 다 장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호남이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 예. 또 그 영남이다.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 쪽. 그러다 보니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걸 그러면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이제 지역 주민들 말하자면 그 시민들이 돼야 되는데 예. 그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그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사 표명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재정 운영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굉장히 다양한 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지자체의 좀 심각한 재정 위기 방지를 위해서 지자체 파산을 선언하는 그런 재정 지표 기준을 좀 더 보수적으로 수립해 놓자는 주장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지방 재정 그 모니터링을 위해서 한 6개 정도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인데요. 또 뭐 하여튼 그런 등등 6개 지표가 있는데 사실 그 6개 지표는 그렇게 뭐 그것만 잘 지켜지고 그것들이 적정하게 관리가 된다 그러면 사실 지방 자치단체 파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어렵습니다. 그동안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이나 예. 용인시, 태백시 뭐 이런 것들이 그 제도가 이제 특히 태백시 같은 경우는 제도가 보완되기 전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들이고요. 예. 또 인천의 경우는 그 이런 지표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현재 그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정해져 있는 40%를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재정 지표 자체를 뭐 더 강화하자 하는 것은 사실 뭐 큰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교수님 말씀을 일단 들어보니까 지자체의 재정 악화, 중앙정부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중앙정부의 재정관리 제조에 대한 손질이 좀 필요하다는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될런지요? 사실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예.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타이트하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어떤 재정 투자, 큰 규모의 재정 투자를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앙정부가 예. 특히 이제 외부 차입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중앙정부가 승인을 해줘야 되고 또 굉장히 그 다양한 측면에서 재정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앙정부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 다른 것보다도 지금 취득세 등록세를 이제 영구 인하할 것인가가 중앙과 지방 간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예. 최근 뜨거운 감자죠. 네, 이 취득세 등록세 인하 같이 예. 중앙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 지방재정에 그 직격탄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방재정 감소에도 이제 그런 중앙정부의 세법 개정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뜻이고 예. 또 지방재정 지출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국가보조금, 복지보조금 강화를 통해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를 중앙정부의 정책 변경이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예. 이제 그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위기에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까지 그 지자체 재정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대책을 좀 세울 수 있을지요? 네, 사실 가장 간단합니다. 이 예.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예. 사실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입을 늘리거나 또는 지출을 줄이거나 또는 그 두 가지를 다 하거나 이렇게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좀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위해서 지출 쪽으로 많이 오리엔테이션이 가 있다고 한다면 예. 이제 그런 쪽을 좀 줄이고 그래서 불효불급한
그런 뭐 행사 축제라든가 아니면 그 재정 투자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물론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별로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정치적인 손해를 이제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다 손을 벌리기보다는 스스로 자구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고요. 예. 특히 어떤 인천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업, 예컨대 무슨 누들 그러니까 국수 박물관을 짓겠다고 예. 몇백억을 투자하겠다는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직 인천시가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불필요한 세출은 줄일 수 있는 많은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게 이제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결국 지역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예. 그리고 결국 필요한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것도 시민입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나서줘야 되는데 그 시민들을 나서게 하는 무슨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서울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의 김재훈 교수와 함께 재정위기의 원인 그리고 대책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전화 한 통 더 연결하고 좀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컬럼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병기 씨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지자체 재정 얘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라고 말할 수 있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망할 것 같아요. 국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 지자체 실시 후 꾸준하게 주민의 세부담이 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죠. 예. 일하는 사람보다 주민의 군림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문제라고 국민들은 지적하고 있어요. 예. 지금 지방자치제를 보면은 지금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고요. 예. 또 그런 선거 같은 데도 문제가 있는 걸 분명한데도 예.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잘 다루질 않아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벌써 20년이 넘고 있잖아요. 예. 처음에는 지자체가 실시되면 더 잘 살고 좋아진다고 정부로부터 대대적인 광고가 대단했잖아요. 예. 그런데 돈 없는 지자체나 이런 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재정이 바로 돈 문제죠. 하루아침에 지자체 실시한다고 상전옥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지자체 자체가 좀 불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당 공천제가 후보 결정되잖아요. 예. 그렇게 나와서 당선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예. 당선 가능성만 보고 무조건 공천하다 보니까 저는 당선은 될 수 있지만 당선된다고 경험과 그런 노하우가 함께 다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구조에서 가장 큰 원인을 찾으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초 단체 자치를 그만두고 광역자치단체를 실시해서 비용을 줄이고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이 정말 적절한지 아닌지 중앙정부의 그런 심사와 견제가 좀 필요한데 경쟁만 시켜놓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이거 하면 잘 된다고 하다 보니 끝이 잘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러고 사업에다 그냥 내팽개 쳐버리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사업 잘못됐다고 무슨 단체장이 재산 팔아갖고 보상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두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방자치제가 골병이 들 대로 들고 돈 없는 그런 단체장들은 당선이 돼도 한 번 더 해먹을 생각으로 벌써 당선되자마자 그 이틀 날부터 스탠바이예요. 벌써 다음 재당선을 위해서. 자, 지금 가장 큰 원인을 정치적인 구조에서 찾고 계신데 그러면 좀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건 정당 공천제가 됐다고 그러면 그 정당 공천을 낸 당에서 책임을 져야 돼. 그 사람 책임이라고 하시면은 어떤 책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후보자 공천한 후보자가 뭐 예. 당에 속한다고 하면 그 후보자가 재임 기간 동안에 사업을 잘못해서 손해를 많이 끼쳐서 예. 주민 세부담이 됐다고 하면은 예. 그 당에서 책임을 져야죠. 예. 그래야지 함부로 공천 못 하잖아요. 예. 해바라기성 공천을 하다 보니까 해바라기 공천은 해가 떨어지면 고개를 숙이게 돼요. 예. 이런 정치 구조로 해서 지방자치제가 잘 되겠습니까? 예. 또 우리는 미국하고 뭐 디트로이트가 파산했다 그러지만 우리는 거기하고 좀 달라요, 구조가. 예. 좁은 나라에 그 조금 다 지방자치제 하다 보니까 예. 그냥 어떻게 보면 소다리 제왕이 너무 많죠. 자,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 좀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지자체 재정 위기에 대해서 시민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병기 씨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좀 흥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좁은 나라에 이렇게 구역, 지역을 잘게 쪼개서 이렇게 지자체를 해나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부터 지금 사실은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지방자치라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정책을 피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사실 좀 피해가 많죠. 뭐 너무 잘게 쪼개다 보니까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스스로 알아서 살림할 수 있는 그런 부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예, 그리고 예.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예. 뭐 저번 정부에서도 좀 추진을 했지만 예. 광역화하는 것이 꼭 그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역화할 필요도 있겠다는 말씀이신 재정적인 거죠? 측면에서 볼 예. 때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좀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주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로 알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도 굉장히 직접 민주주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어떤 정책들을 발의해서 실현도 하고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주민들 간의 좀 이기주의에 의해서 예. 불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그것이 또 전체적인 시라든가 주 전체 어떤 재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지자체를 광역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뭐 보세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모두에 얘기했던 그 디트로이트 시와 비슷한 그런 그 1994년하고 2010년에 예. 캘리포니아 주의 몇 개 자치단체들이 예. 재정 파산 경험을 했던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거죠. 실리콘밸리를 그게. 중심으로 예, 예. 한 이상적이긴 한데. 복지 비추와 그런 예, 예. 상황이 좀 있었고요. 뭐 그 미국은 사실 시장 경제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파산이라는 게 이제 시장을 통해서 접수가 되고 예. 그 파산법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 한국은 저희가 많이 논의됐지만 그 안행부라든가 예. 또는 중앙정부에서 예. 지방자치단체를 항상 관리하고 지표를 감독하고 예. 특히 그 안행부가 그 2001년부터 그 지방재정 위기 사전 경보 시스템이라는 걸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254개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심각한 재정 파산 국면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자치단체장들이 좀 책임성을 갖고 민선자치단체장이니까 정말 지역 주민의 행복 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주민이 낸 세금을 좀 아껴서 좀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잘 써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요. 지방의회도 이 의원들이 있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견제를 해줘야 감시하고 되는데, 예.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그 예산하고 결산을 잘 심의하고 감독만 해도 이 상당 부분 자치단체의 그 어떤 독자적인 무리한 사업을 좀 견제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지역 주민들도 사실 가장 중요한 예. 납세자이면서 또 지방 정치에 혜택을 보는 지역 주민들이니까 예. 이게 가장 문제가 지역 주민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정보가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뭐 자치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 정부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하는 정보를 좀 지역 주민한테 뭐 오늘 같은 이런 좋은 프로에 좀 공개도 좀 하고 예. 어려움이 있으면 좀 호소도 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하고 지역 주민의 어떤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뭐 지방자치 핵심적인 결과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정보 공개나 참여의 채널이 없다는 게 상당히 그 지방자치가 성숙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아까 정병기 시민 칼럼니스트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자체장들이 그 수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근데 예, 예. 참 애매모호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어떻게 봐요, 회장님은? 예,
우선 그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개입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지금 돈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재정 자립도가 51.1%입니다. 일반 회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특별회계나 이런 걸 다 포함하면 한 30% 이상은 이제 중앙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돈을 갖고 쓰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낭비가 심하겠죠. 자기가 벌어서 쓰면 아무래도 좀 절약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는데 남의 돈을 갖고 쓰니까 100원 써도 될 걸 150원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자주재원 위주의 그런 그 재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 같은. 국세를 좀 지방세로 그렇죠. 더 돌리는 국세를 노력도 필요하겠군요. 그게 당연히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지방자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야만 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잘못해도 책임을 물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중앙정부가 반쯤 돼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어떤 투자 사업 같은데 투자 사업에 대한 이력 관리제 혹은 뭐 실명제 이런 걸 한번 전면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은 누가 발의를 했고 예를 들면 모 지방자치단체장이 했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누가 했고 사실 그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중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저도 교수님도 하지만 뭐 주로 이제 그런 타당성 평가를 갖다 교수들한테 의뢰를 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은 교수들을 또 폄하하는 바라는 아닙니다. 저도 교수입니다만은. 근데 그러한 사업성 평가를 오히려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냥 타당성을 주기 위한 요식행위 정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죠. 예를 들자면 뭐 사실 예측이란 게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지속되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뭐 그런 걸 하는 기관을 뭐 삼진아 억제를 할 수도 있죠. 그런 기관은 3번 정도 그렇게 되면 평생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끔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이력 관리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나중에도 누군가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그게 아마 교수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정보 공시인 것 같고요. 저희 문제는 그 지방자치단체 투자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이 실시할 때는 막 시작을 하는데 사실 사업 평가나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회성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아까 배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재정 운영 결과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업 결과에 대해서 환류를 하고 예산이나 중앙정부가 보조금 하는 주는데도 좀 반영을 하면은 지방정부 재정 운영이 좀 더 효율성이나 건전성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력 관리, 사후 관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뭐 몇 분 지적을 또 해주셨는데 지금 지방 재정 위기를 겪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복지 예산이 갑자기 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도 복지 관련된 공약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중앙 정부가 다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지방 정부에게 많은 또 부담을 또 던지는 격이 돼버리곤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 예산을 보니까 사회복지비 비중이 지방자치단체 그 예산 중에 22.3%나 되더라고요. 이게 10년 전에 비해서 2배로 이렇게 증가를 한 겁니다. 근데 아까 김재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이제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는 거죠.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는데 국고보조금을 내려주면 대부분의 사업은 이제 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이 그만큼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지방비 부담의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예전에 예를 들자면 뭐 30%만 하던 것을 뭐 40% 하게 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지방의 부담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복지 부분에 대한 그 전체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중앙 거는 중앙이 하고 지방 거는 지방이 하고 이렇게 분명히 하는 거죠. 분명히 해서 중앙이 갖고 갈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무슨 어떤 각종 뭐 시설 사업들이 있거든요. 뭐 장애인 시설이나 뭐 정신 장애 뭐 시설 이런 시설들은 감사원에서도 중앙이 갖고 가라고 했는데 아직도 지방한테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하고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는 그 보조율도 현실에 맞게 해야죠. 뭐 아시다시피 요즘 큰 문제가 되는 게 영유아 그 보육 사업 아닙니까? 그게 이제 서울이 20%, 지방 50%인데 이 중앙에서 결정하고 지방한테 돈을 내라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화
또 필요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사업을 구조 조정을 해서 중앙권 중앙이, 지방권 지방이 분명하게 하고 만약에 지방에게 맡기는 경우는 적절한 수준의 보조율을 주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국세와 좀 지방세 비율을 갖다가 좀 재조정을 해서 아무래도 지자체 자립도를 경제적인 재정 자립도를 높여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외에 또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높이기 위한 방안 어떤 것이 있으리라고 보시는지요? 네, 뭐 지자체 나름대로의 그 스스로 노력도 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지자체 나름대로 증세 노력을 좀 한다든가. 아까 그거 너무하잖아요. 인천이 지금 어려운데 국수박물관 짓는다고 지금 비과세 감면 같은 걸 좀 축소를 한다든가. 또 지방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그 세외 수입 같은 걸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좀 분권, 어쨌든 지방자치를 했으니까 지방정부가 좀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또는 세원에 적합한 배분이 좀 필요하다. 중앙도 어쨌든 지방자치 했는데 그런 지방자치가 어쨌든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고 중앙과 지방의 어떤 그 세입, 국세 지방세를 좀 조정을 한다든가 특히 최근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 소비세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뭐 취득세 낮추면은 대안으로서 그런 지방 소비세를 좀 도입해가지고 지방에 좀 재원을 주던가 뭐 그래서 이제 지방의 자율성을 가질 때 지방에 대해서 자율성을 가지고 했는데 너희들이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도 져라라고 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다 대주고 지방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고도가 된 게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분권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서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뭐 말씀이 계속 나오지만 그러니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입니다. 근데 이제 세출은 지방이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괴리가 많죠. 돈을 중앙이 쥐고 지방을 좀 컨트롤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보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조 사업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보조 사업이라는 것은 중앙이 하고자 하는 걸 지방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국세를 좀 지방으로 이양하면 아무래도 중앙 재정도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만큼은 국고보조금 사업을 폐지를 하면 됩니다. 국고보조 사업을 하면 할수록 중앙정부의 컨트롤은 더 강해지고요. 지방도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지방비 부담도 있고 또 중앙의 의도대로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좀 줄여나가는 노력도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뭐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도 좀 자세가 바뀌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뭐 사실 선심성 공약에 선심성 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 그냥 저는 뭐 대전에 있으면서 그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이제 대전시 재정에 대한 그런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역 시민들이 정말 자기가 낸 세금이 정말 잘 쓰이고 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개인이 개할 때 개가 깨지면은 관심이 많은데 자기 공금 낸 거, 세금 낸 게 이게 지방정부가 잘 운영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지방정부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또는 지역 주민의 참여기의 확대, 지역 주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어떤 책임성, 그래가지고 좀 재정을 좀 잘 운영을 해서 지방자치가 정말 잘 성공적으로 정착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정리 좀 해주시죠. 오늘 나왔던 얘기들. 저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지방재정이 그다지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회장님 얘기 듣고 보니까 좀 안심되네요. 이게 언론 보도만 통해서 보니까 언론 보도가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좀 극단적인 예들이 좀 많이 나와서 물론 그런 자치단체들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너무 방심하면 안 되겠죠. 방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진정한 지방자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스템과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의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입니다. 우리가 뭐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더 좀 수정 보완해야 될 점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위기에 대해서 오늘 배인명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그리고 김희섭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이런저런 고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죠.
직장인들에게는 뭐 더없이 기다려지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1시간 동안 부채니 재정위기니 이런 얘기들로 여러분 괜히 좀 가슴 답답하게 해드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개인빚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빚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수입에 준하는 현명한 지출과 살림살이였다면 빚에 허덕이는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무 뻔한 말씀 드렸죠. 하지만 답은 분명히 거기에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현명한 재정준칙 잘 세워서요. 우리 후대들에게는 부채 공화국의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의 큰 과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